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모조리 잡아가두면 세상을 다 얻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정치 검찰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무리수는 오히려 야당, 민주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표적 수사란 특정한 사건, 사람을 목표로 삼고 벌이는 수사를 말합니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로 증거들을 짜맞추거나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월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의 혐의는 성남FC 후원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공여한 뇌물은 대부분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 그것도 은행 계좌를 통해 오가는 것이 아닌 실제 돈다발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며 청탁 내용이 문서화되어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성립됩니다. 더구나 제3자 뇌물죄는 더더욱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해 당사자와 직접 거래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따른 거래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뇌물 공여자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엔 네이버, 주빌리은행, 성남FC라는 수상한 돈의 흐름과 네이버와 성남시청 간의 문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증거로 존재합니다. 답을 정해놓은 상태로 짜맞추는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말한다면 표적 수사의 결과가 반드시 유죄이진 않습니다. 수사는 누군가의 무고함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죄로 결론을 이미 내려둔 채 제보와 증거들을 무시하며 혐의를 무마시키는 수사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FC 후원에 대해 수상한 정황과 뇌물 사건으론 드물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키려 했던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야말로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적합합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한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적합합니다. 고민정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무리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어 논리가 판판이 깨져가고 모른다는 말 외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오늘의 무리수는 야당 민주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쓸 방법조차 없을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뭐 어제 비가 추적추적이 아니라 뭐 콸콸 쏟아졌죠. 비가 아주 겨울답지 않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비가 오는 거 가지고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인데 비가 오냐,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그렇게 이제 푸념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저거 비라도 와가지고 이제 뭐 응달에 이제 안 그래도 얼음 한동안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눈치 오고 했어도 이제 그런 얼음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 저기 뭐 불편하신 분들 다니기 좋아졌다, 좀 고마운 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겨울은 일단은 추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겨울 동안에 어떤 뭐 세균이라던가 병충해 같은 게 많이 병충해가 많이 네.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12월이 지나고 나서 1월 들어와서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라서 네.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근데 또 지금의 유럽을 보고 있으면 유럽이 사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네, 이 네. 푸틴이 그렇죠. 겨울에 천연가스로 유럽을 그냥 올가매려고 네. 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미리 대비해가지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엄청 사 모았거든요. 미리 겨울 비축한다고. 이제 그 뭐 대체 발전으로 많이 돌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가스 수요가 내려가니까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다시 좀 하향 추세고 왜냐면 비축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다만 가스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단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당장 그 우리 가정에서는 가스 요금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금방은 내려가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스 계약을 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쭉 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뭐 어쨌든 가스값 내려가면 좋죠 우리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시 경제 지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네. 올해는 이제 좀 경기가 둔화되면서 침체까지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환율도 좀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도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 일단은 조금 당장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근래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막 남들한테 이게 옳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해본 막연한 생각인데 그 저기 뭐 지금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류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위기감이 많이 뭐 고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에너지 전환 정책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그 나름대로 그 상황이 또 바뀌면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또 살아가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한다고. 아, 네네네. 유입돼 가지고 천적이 없다. 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천적이 없다는 말이 그 저기 되게 오바질인 거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황소개구리 잡아먹을 만한 동물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그동안에 황소개구리 유입되고 나서 한동안 왜 활기를 쳤느냐 이게 그 이질적인 종이다 보니까 처음에 유입되고 한 몇 년간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포식자들이 쟤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먹이로 인식을 아직 하기 전이었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만만해 보이고 또 살도 좀 있을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생태계 파괴 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황소개구리 나름대로 토착종처럼 자리 잡아가지고 어른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황소개구리가 원산지가 브라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겨울 춥거든요. 그렇죠. 많이 죽죠. 예. 근데 그것도 특이한 게 보면은 구피 같은 열대어들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집에서 키우다가 구피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급격하게 번식해버려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동네 연못 같은데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제법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남아. 오. 한겨울에 꽝꽝 얼어 있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걔들도 적응을 한 거야. 적응을 하는 네. 좀 그러니까 그런 죽은 유전자가 애들도 있군요. 죽는 애들도 많은데 다 죽지는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다음에 되면 그 연못에 또 구피 빨빨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어떻게든 그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때문에 네. 이게 물 있고 산소 있고 그러면은 환경이 좀 바뀌고 기후가 바뀌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네. 뭐 베스 같은 경우도 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토착종 아주- 비슷하게 됐죠. 네, 아주 손맛 좋은 네. 낚시하기 좋은 물고기로 돼 있고. 뭐 다만 맛이 없어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라서 뭐 잡아 먹지는 않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한 뉴트리아 정도 남았으려나 모르겠네요. 뉴트리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긴 하겠죠. 근데 뉴트리아는 또 얘가 그 포유류라서 네. 이게 그 포유류를 상대할 수 있는 포식자가 많이는 없어서 뭐 우리나라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멧돼지나 멧돼지가 그 할까 모르겠네요. 멧돼지는 뭐 살쾡이 정도나 있을 텐데. 삭은 네. 진짜 저쪽 어디야? 정말 조용한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뭐 근데 걔네들도 무작정 풀어낼 수 없는 게 먹을 게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기 뭐야 그 비슷한 먹이를 삼는 야생 동물은 또 경쟁 관계에 돼버리면 알아서 개체수가 저는 조절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근데 두고는 봐야죠. 네. 근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면은 또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나는 못 살지 그러는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더라. 자연 법칙도 자연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우리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극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쥐가 생기면서 그 원래 살던 바다 새들하고 펭귄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그 어느 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쥐를 없애려고 처음에는 이제 인간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그 쥐를 줄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자리를 잡았는데 고양이가 또 이 새랑 펭귄들을 괴롭히니까
좀처럼 이제 정리가 안 되다가 그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해가지고 쥐와 고양이 숫자를 겨우 줄고 나서야 이제 뭐 펭귄하고 네. 그 바다 새들 생태계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산 다람쥐하고 그다음에 가물치, 가물치는 좀 다르죠 케이스가. 걔는 최종 포식자에 가까운 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칡, 네. 우리 그 칡동굴, 네. 이 칡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걔네들은 뭐 땅이 커서 그런지 이게 잘 좀처럼 해결은 안 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연한 기대도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항상 이제 최악을 준비하는 게 나쁜 자세는 아니지만은 그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이 되게 길어졌네. 자 이번 주에는 이재명이 드디어 그 검찰에 나갔어요. 네, 뭐 그날 뭐 좀 라이브나 뭐 기사 같은 거 좀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죠. 일하느라. 네. 네.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뭐 대략적인 소식이랑 기사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네. 뭐 꼴값을 떨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그 방광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타이로 인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날 좀 봤는데 참 그 라이브를 못 보겠어. 그거 그러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화면이 이제 그 들어갔다가 그냥 캡처만 뜨고 나왔어요. 아우 그냥 그 무대 일을 보는 순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 면면들이 너무 썩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막 그냥 분위기가 우중충해. 그냥 뭐 집회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면면이 우중충해. 뭐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반대측 사람들도 그렇고 네. 뭐 매우 혼란해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그 현장 상황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네. 그 이제 이번 주에 원래 이제 제가 대본을 넘겨놓고 기사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잠깐 이제 앞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의원들 상태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96%가 이재명 수사가 정당한 수사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98%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응답한 사람들만 모은 건지 아니면 의원들을 선별해서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설문지는 이제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응답한 그렇군요. 사람이 네, 응답한 사람이 170명이구나. 네, 국민의힘 의원이 67명, 네네. 민주당 의원이 97명. 네. 그 외에 이제 정당에서 6명이 네, 이제 네.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냥 입장이 별로 없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아무튼 응답한 사람들은 보면은 확실히 딱 부러진다 거의.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73.2%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24.7%인 반면에 국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92.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의 의견이 같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열의 아홉. 네, 열애합이라는 소리. 예, 예. 그래서 참 이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이걸 이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대선 이후에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골이 깊어져 간다. 이거 지금 큰일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그런 기사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던 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라는 게 별로 이렇게 놀랍지는 않고 사실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약간 뭐 의원 숫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톤 다운돼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예, 예. 24명. 네. 이건 뭐 진짜 양다리 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참 그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대본 쓰고 하다 보면 이제 구글링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이재명이라는 검색어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한 두어 달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 그랬는데 요 근래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유튜브 들어가면은 저쪽 주정 유튜브가 많이 떠요. 알고리즘에 예, 예, 이재명 비판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떠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이제 그 막 다들 보면 구독자 수도 빵빵하고 뭐 막 몇십만씩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재명에 관해서 이재명이랑 이 대장동이나 뭐 그런 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들이 되게 부실해. 제대로 몰라 쟤들도. 네네. 막 저기 뭐 시사저널 채널 같은 데는 진중권이랑 거기 누구야? 변종찬. 아니 김경률.
김경률도 출연하죠. 네, 네, 게스트죠. 나와서 이제 그 배종찬이 진행하고 예, 그래서 매주지 않은데 진중권이 둘이 이제 되게 거기에 대해서 빠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아유 씨 되게 어설퍼요. 내가 듣기에는 왜냐면 나도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 청취자분들의 레벨도 좀 상당한 거야.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레벨이랑 뭐 제 레벨이랑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듣고 있으면 되게 아우 왜 이렇게 허접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진중권 씨 출연하는 그거를 네네. 조금 봤는데 네. 엄청 잘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까기는 잘 까는데. 잘 까는데 네. 그 참 이제 예전에 한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뭐 문재인 지지자들 이 진중권 씨가 비판하면서 네. 이재명이 뭐 그 뭔 잘못이 있냐. 네. 네. 괜히 그렇죠. 그 대선 경선 때 네. 네. 이재명 캠프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과도하게 비판해가지고 그 이제 감정이 안 그리나면서 그런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제 네. 문파를 원한충 취급했죠. 네. 그랬던 양반이 진짜 온데간데 없더라고. 지금 아주 그냥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진중권은 문파랑 이재명 그 개딸이랑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이죠. 말할 때 계속 그냥 뭐 문파로 그냥 퉁쳐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런 식이지. 그냥 진중권 씨는 늘 그랬듯이 반 김어준입니다. 반털입니다. 반털.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스탠스가 쉽게 정해져요. 보면. 근데 이제 좀 뭐 그런 스탠스 잡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엄밀하게 좀 나와서 뭔가 썰을 푸는 사람이면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딱딱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거지. 그냥 그 일반론으로 풀어가지고 비판하는 건 잘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저기 이재명 소재로 방송을 매주 저렇게 할 거면은 진중권 데려다가 할 게 아니라 윤카피님 불러다가 하라고. 그게 낫죠. 네, 그럼요. 레벨이 상대가 안 되지. 그렇죠. 네. 사실 진중권 씨 권위자들 다 이쪽에 있는데 어디서 어설픈 것들 그냥 좀 입만 좀 잘 털지만 내용 없는 그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방송 퀄리티가 나오겠냐고. 이쪽으로 좀 섭외를 해라면 윤과필이면 백총이나 아니 뭐 권기자민이나 섭외를 하든지 이쪽에 권위자들 세고 셌으니까. 차라리 뭐 김경률 씨 같은 경우는 회계사니까 네. 뭐 회계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그 김경률 씨는 자기 분야에서는 좀 하는데 다른 조금만 더 옆으로 세면은 영 어설퍼요 보면. 뭐 그 양반이 법리에 대해서 잘 알 리는 없잖아.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그냥 원투펀치로 김비현님이랑 윤갈피님 데려다가 방송하면은 그 시사저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진영색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윤갈피님은 김비현 데려다가 쓰라니까 그러면은 퀄리티 지금에서 한 100배는 올라간다 진짜로. 포인트 다 짚어준다 포인트.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 바닥이 권위자가 돼버렸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제라도 얘기한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고마워 해줘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고마워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뭐 다행이다 정도로. 어쨌든 뭐 지지자들, 그러니까 핵심 지지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할 건데. 근데 핵심 지지자면은 이게 아무래도 반응하는 게 개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은 민주당 쪽 퍼센티지의 분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의원들보다 더 강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약간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같은 의견이 훨씬 줄어들긴 하겠죠. 거의 국힘 수준으로 열애합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이제 뭐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좀 진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참 그 윤가표님이 이번 주에 이제 잘 짚어주신 것 중에 이제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나가리 된다고 해도 반문 그러니까 이재명의 친명이 아닌 쪽이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드신 게 이제 그거였죠. 이제 가치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념 투쟁, 가치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상대로 명분이 없다. 그 동력을 얻을 동력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나가리 되고 나면은 친명들이 여전히 나와가지고 이봐라 이재명도 못 지켰지 않냐. 그래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줘라.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명분이 저쪽에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점을 되게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도 그래.
진중권이 이제 뭐 그 민주당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오니까 전망을 하는데 영 형편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깊이가 없어 확실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기사에서 이제 뭐 이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도 골 때렸지. 네, 절반 정도 되는 절반 조금 넘는 54.6%가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약 30%가 검찰 수사 심의위의 의견 반영을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다음에 28.9% 여기는 그냥 다 포기한 것 같아. 논란 피할 수사 방식은 없다. 네. 정치 보복 논란은 계속될 거다. 사실 뭐 정치 보복 논란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저는 논란을 피할 수사 방식은 없다. 네. 여기서 이미 다 그냥 내려놨다. 네. 뭐 그 말이 반은 맞는데 그걸 논란을 만드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그 지금 지난 정권 청와대를 향한 수사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성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충분히. 애초에 감사원이 정치질을 한 거고 거기에 검찰이 부안해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까지 섞어가지고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부풀려서 하는 측면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사례가 예, 그 뭐 원전 관련한 그렇죠. 네.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 산자부 억지를 쓰고 있죠. 거의 그거. 네. 감사원이 지난주에 저희가 짚어드렸다시피 감사원도 통계를 조작하는 면이 있었고. 네. 그렇고 그거는 또 심지어 언론에서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네. 팩트 체크가 많이 이루어졌고 네, 네. 언론을 통해서 네. 다만 이제 그 지난주에 그게 1심이 나왔나 이제 그 유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그 데이터 삭제 부분 때문에 데이터 삭제 부분은 인정을 법원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에 큰 방해를 주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거의 유죄라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원전 관련된 통계를 조작했다. 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뭐 진짜로 통치행위라는 걸 아예 그럼 통치행위라는 걸 없애고 모든 어떤 그러니까 막 그 대통령이 하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 법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든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럴 것도 아니면서 진짜로 저러다 정권 넘어가면 지들 어떡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감사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네. 감사원이 그 마치 검찰인 거 마냥. 그러니까 지금 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어떤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일보에서도 우려를 했는데 그 대립의 골에 이제 삽질을 한 삽 뜨고 있는 축 중에 하나가 또 감사원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 그렇죠. 네. 되게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선봉대죠, 선봉대. 네. 이쪽에서 이재명이라면 저쪽에서는 감사원이라고 볼 수 있지. 네. 또 근데 이제 골이 깊어진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자라고 해야겠죠. 네네. 과대표되고 있는. 과대표되고 있는 양 진영의 핵심 네. 지지자들 사이에 골이야 깊죠. 골이야 깊는데 그게 어떤 전체적인 국민 여론으로 확산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 정도의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지지자들 성향이 그렇게까지 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쪽 개딸 같은 경우는 배타성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네. 같은 당원들한테도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골이 깊어진다고 말할 정도면은 어떤 이게 이제 중도층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해야겠죠. 네. 무당층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양 진영의 결집이 되면서 무당층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진짜 이게 무당층도 편이 갈라져 버린다 그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야지 골이 깊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이제 그 보는 측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무당층이 극단 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는 극단이 아니게 되는 경우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양진영으로 갈라지니까 양진영으로 무당층이 많이 양진영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5대5 균형 5대5나 한 6대4 정도로 그렇게 딱 갈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오히려 골이 깊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당층이 그쪽으로 움직이려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만큼 이제 극단이 이쪽으로 가운데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좀 다를 수 있죠. 네네네. 그렇게 지금 이제 너무 진짜로 구덩이 파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부동층이 붕 떠버리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네. 사실은 뭐 지지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약간 팬심으로 이렇게 변해버려가지고 팬심이 깊어지면은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약간 누그러뜨리고서 좀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그렇죠. 그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걸 자기들 몸 보신용으로 활용하려고만 하고 있죠 지금.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이명박 때부터 자리 잡은 그 55대 45 그 계산법이라고 네네. 해야 하나요? 네. 그게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뭐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건데 그런 말입니다. 투표율 따위 상관없이 말이 끊어지는 거라. 네. 본네요. 이 정도로 하고 네. 사슬이 굉장히 길었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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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지금 절찬리에 1월 댓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네네 저희 방송 올라가는 날 저녁 7시가 되겠네요. 네. 추첨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잉하시고 트위터 계정. 트위터 계정 팔로잉하시고 이벤트 게시물 RT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1등 앱코 K595 기계식 키보드, 2등 앱코 S1400 사운드바, 3등 로지텍 G102 2세대 마우스를 드립니다. 네.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군요. 네. 자, 그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외 서리태, 콩, 찰,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면 최근 판매 중인 상품들 이미지 파일로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좀 짚어보려 하다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 마땅찮은 면이 있었죠. 네. 이제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이제 2021년에 그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에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한 5배 정도 된다. 그 내용을 하면서 이제 그 한전에서 각 발전사들로부터 이제 얼마에 사왔는지 그런 액수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올 때 발전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서 좀 상대적으로 싸게 사온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정황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게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 중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발전사가 한 5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 동서발전하고 한국 서부발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연도별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 단가 이제 킬로와트 시당.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같은 자회사끼리도 뭔가 되게 달라요. 가격이 2015년 같은 경우에 서부발전 발전 단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 단가는 250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또 동서발전은 100원이 안 돼. 거기 발전 방식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신재생 에너지니까 여러 가지 다 뭐 믹스돼 있을 거예요. 뭐 태양광 뭐 아니면 풍력. 그러면 이제 그 방식 따라서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가격 차이가 꽤 커요. 왜냐하면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거의 3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발전에 한 1.5배? 이 정도 되고 네. 그 정도 간격을 유지 동부랑 서부라고요? 아니, 동서발전하고 네. 서부발전. 동서발전하고 서부발전? 네. 동서발전이 동해안 있고 서부발전이 서해안 있는 거예요? 동서 같은 경우는 당진하고 울산 뭐 이런 데 이렇게 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일 겁니다. 네. 서부는 서부는 서해안 쪽. 아마 서해안 쪽일 거예요. 그럼 서부가 조력 그런 거에 좀 더 조력 폭력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을라나? 일단 다들 태양광이 많습니다. 네, 태양광이 많고 국내는 태양광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태양광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싸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다 그 한전에서의 정산 단가는 이제 모든 발전소에서 뭐 평균을 낸 거긴 하겠지만 만약 그 가격 그대로 사들이면은 네. 정보 보조금이 뭐 생각 꽤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네. 저 가격 그냥 보조금 없이 그대로 사오면은 이 발전소가 적자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지는 않을 거고. 네, 네. 네, 이제 킬로와트 시당 뭐 못해도 100원 정도씩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비춰 보면은 구자근 의원실에서 낸 자료는 사실 완전히 뻥은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한 건 아닌데 이걸 해석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좀 그 보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걸 좀 자의적으로 감안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구자근 의원실에서 낸 자료는 좀 더 로우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돈만 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사 생산하는 측에서 보여주는 우리 음. 발전 원가가 킬로와트 시당 이 정도 된다. 네. 그런 다음에 얘네가 총 뭐 발전량이랑 이런 거 네. 계산하면 이거 딱 나오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문제는 그 LCOE 중장기적 전망 가격 전망에서 사실 더 생기죠. 그거는 어떠한 발전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까지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발전소 건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핵 폐기물 처리 같은 비용이 그렇죠. 도대체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이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다 사용한 원자로 이제 폐쇄 비용까지. 네, 네. 이 폐쇄 비용도 상당합니다. 상당하죠. 거의 뭐 조 단위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 그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도 더 길어지면서 그만큼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아마 계속 보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원전은 사실 뭐 그것부터가 원래 되게 얘기가 많았었죠. 그 원자력이 가장 싼 에너지라고 했던 이유가 거의 그 50년대가 60년대에 그 미국에서 처음 제시됐던 그 거의 뭐 원료 비용만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우라늄 뭐 그램당 뭐 네. 전기가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치면 그렇죠. 그렇게만 예. 치면 그런데 이게 뭐 설비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죠. 건설 그다음에 비용 뭐 설비보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비보다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거 셧다운 해가지고 나 폐쇄할 때 그때는 돈이 진짜 엄청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수준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반감기 뭐 만년인가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년 동안 꽁꽁 싸매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예, 엄청나게 깊이 파묻어야 되는데 공골이 빡세게 치고 그렇죠. 빡세게 친 것도 진짜로 빡세게 쳐야 되고. 네, 그 새 나가지 않게. 네. 그러려면 이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게 그냥 기술이 뭔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최대한 짱 박아 보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돌려막기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돌려막기죠. 네. 그러니까 뭐 원전 뭐 이렇게 한없이 늘리는 것도 사실 안 될 일이고요. 안 될 일이기도 하죠. 네. 근데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원전 없이는 지금 문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어떤 적정한 균형점을 네. 뭐 찾아 나가야 할 텐데 네. 어쨌든 유럽도 이거 가지고 좀 말들이 서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 그 대선 때 알려진 그 RE100, 네. RE100에서는 일단은 확실히 그 핵발전은 녹색 에너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정말 그 재생 에너지만 타겟으로 해놓기 때문에
원전은 제외인데 네. 그 EU로 가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네. 이게 작년 초에 EU 집행위에서 그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 녹색 성장 관련된 건가 봐요. 이게 네. 거기에서는 이게 원전을 핵 발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그렇게 된 게 가스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연초에 저희가 한번 살짝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싸움이 났어요. 네. 싸움이 났어요. 그게 대표 주자로 하면 독일하고 프랑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은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 네. 네. 상징 국가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10% 정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70% 육박하는 그런 나라가 독일이고 프랑스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프랑스 핵 발전 비중이 상당하더라고요. 75%? 그게 2017년인가 15년 기준으로 그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 정부에서 이제 한 5년인가 10년 안에 그거를 한 4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EU 집행위에서 일단은 원전이 포함이 되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제법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 이제 프랑스처럼 그래도 일단은 원전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가 의외로 핀란드가 있고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그쵸. 다르게 예. 핀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폴란드, 체코를 포함한 이제 동유럽 8개국이 네,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이쪽은 좀 약간 핵 발전을 지지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지금 뭐 네. 국가 상황을 따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좀 앞서 있는 나라들이 독일을 제외하면은 이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 아일랜드 뭐 이런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또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비중이 높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나라 잘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유럽은 왜냐면은 네. 얘네들은 국경이 서로 맞닿아 있고 이 전기 송전 설비들도 뭐 그렇죠. 지나다니니까 네. 뭐 서로 전기 모자라면은 뭐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예, 예.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균형을 좀 서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것도 없죠. 네. 없어. 우리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뭐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배쨘다고 알아주는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완전히 배를 째지는 못하고 네. 약간 이제 조정인데 약간 조정한다는 것 치고는 말을 너무 세게 하잖아요. 뭐. 네, 말은 세게 네. 하고 또 그리고 예산도 또 많이 줄였어요. 네. 네, 많이 그 줄여가지고. 지원금 너무 많이 깎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네. 지원금 깎으면 당장에는 뭐 이득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진짜 뭐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좀 투자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굉장히 거친 방식이라서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에 종사하는 쪽에서는 진영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런 기사나 칼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꼭 환경 쪽이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그쪽도 나름 수익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안정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투자했던 사람도 있는데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식이면은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발전 원가를 보면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네. 이게 같은 발전사들끼리도 좀 차이가 있고 네네. 뭐 이거는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자세한 자료는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지금 머리 싸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정치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의원실에서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의원실에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힘에서도 지금 어설프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짚기에도 너무 지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있냐고 대체. 그렇죠.
왜 내가 고생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BC님이 고생할 일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주식 한 주라도 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있냐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민주당 좀 보죠. 네. 자 이제 10일 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소제목을 네. 조사받고 가냐? 이재명아. 이걸로 너 딱 붙진 않겠지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조사받고 가냐 이제 이 새끼야. 그렇죠. 이제 원문이 이제 2년하기 때문에 뭐 조사받고 가냐 2년하 그랬기 때문에 텍스트로 올릴 때만 바꾸면 됩니다. 뭐 이제 짤막하게 개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1월 10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는 제3자 뇌물 공여 공여 혐의 해가지고 이것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2014년에서 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으로부터 각각 3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고 부지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뭐 이제 뭐 다들 정말 빠삭하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당일날 그 이제 성남지청 앞에 개딸이랑 국힘 지지자 집회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좀 웃기는 게 집회 참여 신고 인원은 보면은 개딸 측에서는 1,500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 지지자 쪽에서는 1,000명으로 이제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영상이 나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림짐작도 하시고 이제 경찰 추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참여 인원을 대충 보면은 개딸이 한 200에서 300명, 많이 쳐주면 300명. 제가 보기엔 한 150명 정도. 150명이면 좀 타이트하게 보면 100명 이하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 수준이었고 뭐 그다음에 국힘 지지자는 한 500~600명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개딸들 1,500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더블이네 더블. 네, 더블로 차이라고 국힘 쪽은 오히려 1,000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반은 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 채웠고. 참 개딸도 의리가 없어. 뭐 평일 오전이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날은 반차라도 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월차를 쓰든지.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남국이 전날 방송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뭐 인근 숙소들이 이미 얘기 다 찼대. 개딸들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인근에 숙소가 뭐가 있냐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성남지청이 남원산 성역이거든요. 수원에. 네네네. 그래서 남원산 성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숙박업소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남원산 성역 부근 숙박업소에서 구글링 딱 때리면은 82개가 뜹니다 일단. 근데 그게 반경 3km 아니야. 반경 3km. 반경 3km 사실 엄청 넓은 거지. 네, 넓죠. 네. 3km 안에 아무튼 82개가 떠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 그 이제 뜨는 숙소들마다 들어가서 예약 메뉴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그 숙박업소 예약은 길면 2주 아니면 짧아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전에 예약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 메뉴가 지금 들어가서 예약 걸려고 하면은 거의 한 이달 말일. 네네. 오늘이 14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주 그러니까 뭐 30일, 31일 이날만 예약 잡힌다고 그렇게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예약이 다 차서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예약 시스템이. 예. 근데 이제 김남국은 무슨 지금 예약 다 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일단 그런 김남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예약 다 차 있는 거야. 페이크를 좀. 네. 기술 썼니? 기술? 근데 봅시다. 이재명이 그 1월 10일 날 출석한다고 얘기한 게 1월 6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1월 10일 전으로 하면 한 3, 4일 남은 거잖아. 네. 그 시점에서는 어떤 숙박업소에서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애초에 메뉴에 안 뜨니까. 메뉴에 안 뜨면. 네. 아니면 직접 거기 전화해야지 업소에다가. 그렇죠. 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네. 예약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 뭐 중간에 노쇼 나가지고 싸게 나오는 맘 같은 건 잡을 수도 있겠지. 기차수 좋게. 근데 뭐 그런 거 아닌다면 예약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근데 김남국은 뭘 보고 와가지고 만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일단 좀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뭐 숙소에서 하루 자면서 집회 시위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애초에? 이 보면은 관련해가지고 뭐 지방에서 올라간다고 민주당 그 뭐 지역 의원들 몇 명이서 보면은 뭐
포항에 모여서 뭐 버스 대절해서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옆잡아들이 놔둬놨는데 보면 다 당일날 새벽에 네, 그렇죠. 뭐 아침에 어차피 10시 반에 출소니까 9시나 8시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뭐 전국 어디나 좀 성남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타면 4시간 반 제일 남쪽에서 가도 한 4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면 되는 건데 뭘 전날 가서 잠을 자고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 대체.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다. 이걸로 무슨 집회에 사람들이 말이 나올 거더라고. 전날 설레발 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이가 없었다. 김남국 씨는 좀 뭐 여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업소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숙박업소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 그리고 뭐 지가 뭐 해봤어야지. 이게 뭐 집회 해봤어? 사실 뭐 그때 뭐 지가 뭐 어디 나갔어? 그 저기 개국본 좀 따라다녔잖아. 그래도 거기 모르겠어요. 좀 나왔나? 너 뭐 하루 전날 갔니? 그 금요일 날 가서 저도 뭐, 참 여러 한 호구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게 집회를 많이 했지만은 뭐 방 잡아놓고 집회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럴 일도 없고 네. 가기가 애초에 서울에 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수도권에서 네.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뭐 저기 뭐 저희 그 서초 집회 때 부산에서 많이 올라오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그때 늦게 했으니까 집회를 네. 저녁 때 해가지고 뭐밤 저녁에 10시 돼서 끝나고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그 저기 뒤풀이하고 가서 한숨 자고 내려가야지. 졸면서 운전하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건 좀 아침 10시 반에 했단 말입니다. 도저히 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럼 뭐 또 이재명이 그 검찰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집회를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참 방송에 나와서 참 옹색한 소리를 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숙박업소는 2주일에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김남국 씨 참고하시고 뭐 괜히 뭐 쓸데없는 뭐 연애 좋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좀 실질적인 정보를 알란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하여튼 그 의정 활동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날 보면은 그 변호사 한 명을 동행해서 이재명이 이제 검찰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박균택이라는 양반입니다. 네. 이 양반이 이제 광주 출신이고 서울대 졸업하고 30일에 사법시험 합격, 그다음 사법 연수원 21기. 연수원 21기에 특별히 이제 좀 뭐 눈에 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보통 뭐 이제 연수원 동기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무슨 친목이 있냐 그런 거 많이 따지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양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법무부. 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이 총장 되고 나서 사퇴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11월에 광주에 법무법인 광산 설립을 했고, 근데 이 광주에 법무법인을 설립한 게 그냥 단순히 고향 내려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향후 정치 행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산을이 그 천정 양향자? 아니요, 양양자는 아니에요. 양양자 다음에 양향자 서구구나 서구. 네,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천정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보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총선에서 그래서 이제 광산갑에 출마할 걸로 지금 예정이 확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양반이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관이고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면은 거의 그 총장까지 못 가고 이제 거의 그래도 거의 커리어 하이스트는 아니지만 커리어 하이까지 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검사로서는. 네, 그러니까 검사장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장까지는 못 간 건데 이 정도면 돼도 엄청난 커리어죠 검사로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정관을 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쓸 수는 없거든.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직자잖아. 예. 그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이제 당직자니까 당직자가 당대표 변호해 주는데 큰 돈 받기는 사실 좀 그래도 그 시가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 수임료로 사실은 공천을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걸로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미리 그러려고 내려갔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재명이 그 공천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휘두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변호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행태만 해도 잘못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할 때 네. 응?
막 공짜로 해줬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친구들 아니 민변 친구들이 공짜로 해줬다며.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그 헌법재판관 뭐 이런 출신도 있었고 그런 뭐 많이들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그러게 응?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 친구 마치 어벤져스처럼 다시 또 모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지금 그 알려진 법률 저력자로 이제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양부남. 네, 이 사람도 지검장 출신이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담양 출신이고 전남. 네. 그다음에 전남대 법대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함업평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작년 9월 기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방패로 떠오른 양부남이라는 이제 타이틀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경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 쪽에 들어가가지고 법률 자문단의 뭐 위원장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법적인 방어, 네. 그다음에 법적인 대응 논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생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광주 서구 올해 출마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양현대 지역구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김남국이 얼마 전에 저희도 방송에 짚었지만은 양재 의원에 대해 이상하게 뜬금없이 되게 적대적으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죠. 싸가지 없이. 네. 그랬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재명이 자기 사람을 그 지역구에 꽂으려고 하면은 양재 의원 쫓아내야 되니까. 뭐 사실은 이미 이제 탈당한 상태고 양재 의원은. 그렇죠. 네. 뭐 영영남이죠. 네. 복당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본당하면 다시 데려올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양양자 의원도 뭐 복당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 것 같고. 네. 정 떨어진 것 같아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지금 어떤 광적인 흐름 같은 게 당 안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자기 그 공천권을 사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 네. 법률 자문도 사실 자문료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 대신에 지금 공천으로 좀 퉁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애초에 지금 이재명이 수사받는 혐의들이 어떤 그 공적인 그 당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그 도지사 때 아니면 뭐 시장 때 했던 짓거리들 가지고 지금 수사받는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당에서 당 자산을 써가지고 변호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죠 절대. 자, 그래서 이제 이날 그 검찰 출석 입장문을 봅시다. 상당히 주옥 같습니다. 이게 A4 6장 분량이라고 해요, 이게. 이게 여섯 장이나 됐군요, 이게. 네. 애초에 그러니까 검찰 출석 나오면 보통 뭐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뭐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얘기하고 들어가잖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무슨 대전 출장이야, 말하는 수준이. 예, 그렇더라고요. 네. 한번 이제 종목점호 한번 봅시다, 이거. 네. 이거 뭐 청취자분도 전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사실 영상으로 좀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한번 조목조목 짚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대목 지금 이 자리 지켜보고 국민 여러분 어쩌저쩌 해가지고 뭐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전한다나 명백한 질의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지금이 기록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뭐 거창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벌써 이제 그냥 좀 담백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고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자기 문제잖아. 근데 이거 여기다가 왜 역사를 끌어들이고 무슨 뭐 진영을 끌어들이고 있냐고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야지 뭐 있어 보이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뻥튀기를 시켜놔야 되니까. 네. 지겨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자꾸 진영을 끌어들이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국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안 깠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아유 똑같죠. 더 잘 깠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재명이 정의당 사람이면 안 깠을까? 뭐 그럴 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이재명이 만약에 정치색 없는 무소속 시장이었으면 안 깠을까? 똑같죠. 똑같지. 예. 그러니까 어떤 처지였든 간에 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게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역사의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헌정사 초유인 건 맞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헌정사 초유라고 막 이렇게 통탄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헌정사 초유인 건 맞습니다. 근데 헌정사 초유라고 자기가 이걸 뭐 탄압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초유는 초유 이런 게 초유죠. 어디 뭐 기껏해야 기초단체장인데 네. 응? 기초단체장 출신이고 뭐 직전에는 광역 지자체장을 했지만 응? 기초단체장이 뭘 헤쳐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대선 후보까지 되고 당 대표가 돼서 그 시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 혐의로 네. 이 소환돼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입장문을 헌정사 초유라고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도 헌정사 초유고 그렇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네. 일이죠. 예. 이 뭐 지금 이재명이 헌정사 초유라고 얘기한 건 저는 마치 그렇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100명 죽인 연쇄살인마가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검거가 됐어. 근데 한다는 그 검거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막 마이크 갖다 대니까 한다는 소리가 유사일의 사상 초유의 살인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거죠. 그냥 그 범죄자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다음 대목부터가 진짜로 무슨 좀 많이 어이가 없는데. 이제 본론이죠. 네, 뭐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다. 그리고 뭐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영향을 쏟아부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린 이들에게 아무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성 그 자체였을 것이다. 또 이제 또 언더독 프레임 나오죠. 뭐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뭐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프로축구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유지가 된 거라면 망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뭐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성남 FC가 뭐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프로축구에 뭐 중요한 축인 것도 아니었고. 그 전에 그 성남 일화일 때. 일화일 때가 좀 잘 나갔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적극 행정이라는 워딩이 이제 그 상당히 눈에 띄는데 여기 보면은 적극 행정이 그래서 뭐 적극 행정이 그냥 일반적인 그 용어로도 뭐 그냥 읽어 받아들여도 상관없지만 이게 행정학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 행정이 뭐냐?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뭐 그냥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적극 행정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와야만 적극 행정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집행할 것인가, 행정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설이 돼 있어요. 요 관련해가지고 김배님이 이제 13일 트윗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좀 눈에 띄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복지국가 트렌드인 적극 행정은 행정이 필요한 곳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라는 것이지 행정의 대가관계를 결부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용어 비트는데 선수임. 참고로 이재명이 남영주 탈탈 털어 코로나 업무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 사줬다고 커피 쿠폰 줬다고 징계했던 절차가 적극 행정 위반 감사였음. 자기가 남 공격할 때 썼던 논리로 자기 변명하는 데 쓰는 싸구려 인간. 직원 격리하느라 5,000원짜리 커피 쿠폰 주는 것도 중대한 횡령이라던 이재명이 성남FC 수십억 후원 받는 게 무슨 문제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 행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 위해 그 뭐 눈치만 보고 수동적으로 막 이런다 그런 이제 평가가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더 이제 일을 찾아서 하고 말하자면은. 네. 그다음에 법률로 모든 게 다 규정되어 있지는 못하니까 그런 빈 구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일을 해라.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고, 예. 그 대신에 꼭 하라고 돼 있는 거는 아닌데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하라. 이게 이제 적극 행정이 아닐까? 그렇죠. 뭐 싶네요. 네, 정리를 잘 하신 것 같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네네. 이제 이재명은 지금 성남 FC 광고 유치가 적극 행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거 적극 행정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적극 행정의 결과로 대가가 오갔잖아. 왜 용도 변경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성남 FC는 그냥 원래 광고 받는 게 지네 하는 일이야. 성남 그러니까요. FC는 그거는 원래 그냥 하는 광고 받아가지고 구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축구 잘하는 게 그게 원래 하는 일이라고. 뭐 적극 행정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또 그 수상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왜 주빌리은행에 쿠션 넣어가지고 돈을 주냐고 그러면. 그렇죠. 네. 적극 행정이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쿠션을 넣지? 아니,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 말도 안 돼. 적극 행정이라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 제공하는 게 적극 행정이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식이면 그런 거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대가를 제공합니까? 광고 주는데. 뭐 이재명 주장대로 뭐 성남 FC가 그냥 광고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대로 성남 FC가 그런 많은 후원을 땡겨와 가지고 그래서 성남시 세금이 정말 깎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부담이 줄었다고 칩시다. 축구단에 들어갈 돈만큼 돈을 아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잘한 일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잘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용도 변경을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왜 해주냐고. 용도 변경을 왜 해주냐고. 이게 이재명이 정말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를 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면은 이 용도 변경은 이 광고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고. 이 용도 변경은 뭔가 네이버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은 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서 해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분리시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적극 행정이다. 네. 했어지 이거는. 그렇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저기 관변단체에서 저기 뭐 다른 지방 자치단체 축구팀 예. 광고 유치한 거 지금 뭐 소송 걸고 있던데 미친 개 지랄 씌워줘. 말도 안 되지. 저기 홍준표가 경남지사 때 뭐 축구팀 그 광고 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걸어봤자 거기는 대가성으로 뭘 규제를 풀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어떻게든 프레임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냥 지금 이재명은 그 대가성이라는 그 규제 풀어준 거는 그냥 아예 그냥 눈에 안 띄게 하고 후원금 많이 땡겨온 거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이제 죄로 씌우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뭐 100억 끌어도 200 끌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잘한 일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은 후원금을 주고서 용도 변경을 얻어냈고 네이버도 이제 얻어냈는데 네. 네이버는 주빌리은행한테 돈을 주고 네. 주빌리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성남 FC에다 줬나? 하여튼 네, 성남 FC에 줬죠. 예, 그렇게 하면서 1억만 지가 광고는 성남 FC 아니 주빌리은행이 유니폼에 새겨졌어. 네. 그럼 네이버는 뭐야?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지. 그걸 왜 성남시가 해주냐고. 성남 FC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남 FC랑 성남시청은 전혀 그러니까 무관한 거거든요. 뭐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구단주도 있지만 명목상 구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성남 FC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네. 그냥 축구 구단이에요, 네. 이거. 이재명이 구단주인 거 빼면. 근데 무슨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무 상관없다고. 만약에 성남 FC 선수들 유니폼이나 아니면 성남 FC 그 경기장에 막 네이버 광고가 딱 붙고 네. 막 그랬으면은 그럼 광고비지 이게. 광고비라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거 뭐 내세우나? 없잖아. 두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광고비가 아니고 용도 변경해준 대가라고 딱 되는 거죠. 주빌리은행이 애초에 성남 FC에 그렇게 광고할 이유도 없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설령 광고를 한다고 해도 광고비로 29억을 집행할 이유는 전혀 더더욱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주빌리은행 자기도 뜯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29억 가지고 채권 사들여야지. 채권 태워야지 걔네들은. 웃기는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재현경 씨 조사 안 받나 몰라. 조사 빨리 받아야 될 텐데 거기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용도 변경 건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다만 후원금을 많이 땡겨온 게 이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재명 프레이밍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한테는 안 먹히죠. 예, 생구라죠. 생구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어봅시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는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라는 거예요 대체? 소환조사가 왜 함정이지? 물론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김변님이 트윗에 쓰셔가지고 저도 읽어보고 그렇구나 싶었는데 네. 자기가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들은 A to Z 이제 모든 그 전말을 자기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검찰 조사 받으러 딱 가서 앉으면은 저런 게 있었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검찰이 그만큼 빡세게 털어가지고 이제 이미 기억에서 지워버린 그런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들이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함정이 걸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굳이 범죄자 입장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건 함정이 아니라 그냥 너의 허점이지. 그리고 이게 수사예요. 수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범죄자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특권을 바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래서 그 후원금을 내가 사적으로 썼냐, 뭐 그렇게 아니면 내가 받았냐. 네, 뭐 부정 축제를 했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뭐 축제 안 했을 수 있어요. 뭐 그 돈이 어디로 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이 그대로 성남 FC로 다 들어가서 성남 FC가 잘 운영이 됐다고 칩시다. 그거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영대비가 왜 해주냐고 대체. 그러니까 제 3자 뇌물죄를 일부러 쌩까는 거지. 네. 네가 받았으면 뇌물죄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것도 저희가 뭐 예전 에피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관련해서 보면은 좀 소소하다면 소소할 수 있는데 어떤 현금의 흐름 중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서 그 성남 FC 광고 유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거 혹시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인센티브 10%. 예. 그게 갑자기 생기면서 네. 이 네이버랑 두산에서 꽂히죠. 그렇죠, 광고비가. 그 이제 인센티브가 뭐 외부 사람이 만약에 광고를 따와서 성남 FC에 던져주면은 20%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네네. 성남시 직원이 하면은 10%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그 이름 그 광고를 따온 걸로 이름이 걸려 있는 성남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당시에 보도가 됐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돈은 또 어디로 갔을까? 뭐 10억 원에 30억 원에 10%면 3억 원이야. 그렇죠. 그건 또 누가 먹었지 대체? 누가 먹었겠죠. 야, 근데 성남시 뭐 시청 직원이 한 번에 3억씩 땡기면 장난 아니긴 한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성남 FC 실질적인 운영을 했던 게 또 정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진상이 당시에 성남시청의 총무과 뭐였지? 총무과 과장이 아니라 아무튼 총무과 소속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총무부장 좀 됐던가 아무튼. 성남시에서요. 네. 정책실장. 정책실장이었나? 네네. 아무튼 그런데 뜬금없이 성남 FC의 실질적인 구단주처럼 행세를 했고. 별정직 6급인데 네. 급수는 낮은데 정책실장이라면서 그 결제 서류에 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다 올라가 있죠. 이재명 바로 앞에 그 네. 정진상 서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거의 최종 바로 앞 단계를 다 정진상이 서명을 해서 올라갔다는 거의 건데. 게이트키퍼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되게 웃긴 일이죠. 그러면서 성남 FC에는 이제 그 일단 뭐 이재명이 구단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어떤 뭐 사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지나 마찬가지였죠. 바지였고 네. 실질적으로 다 하던 거는 정진상이었다. 네. 바지였던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예. 자, 이어서 그래서 특권을 말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피할 일도 없으니 당당히 맞설 것이고, 이 다음 문장이 좀 또 뜬금이 없어요. 보면 저는 기득권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석 금붕어라고 얘기해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항석 금붕어라는 이 비유가 되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좀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이 그 잘 쓰는 이재명이랑 그 백종선 네. 걔네들이 그 잘 쓰는 그 붕어 대가리 그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어항석 금붕어라는 게 관상어니까 모두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투명한 어항석에 갇혀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어항석 금붕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쓰거든요. 보통 이제 보면 얽매여 있는 처지.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랑 비슷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피해자 왕성군붕어라는 코스프레 게. 성격으로 한 건가? 근데 이제 이거를 왕석군붕어? 왕성군붕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모두가 나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잘못 부정을 저지를 만한 어떤 그 사각지대도 없다 나한테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쓴 건데. 하지만 네, 굉장히 편하게 시장 생활을 했다는 거. 네, 행안부 감사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렇죠. 예,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죠. 곽상도가 잘 봐줬나 보지 뭐. 그러니까 말이죠. 네. 수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어가기를 뭐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아라. 숨기라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이야. 또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검찰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한테 수사가 들어오니까 우선 함정이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앞뒤가 안 맞죠. 네. 뭐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 숨기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드러나가지고 검찰이 좀 너보고 오라는 거 아니야.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아무튼 뭐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 시청들 시청 직원들한테 이 시청 직원 한번 찾아서 물어보고 싶다. 진짜 이런 소리 맨날 하고 다녔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종선이 그 말을 안 듣고 마을버스 사업에서 돈 받다가 감옥 갔다 왔죠. 네. 그래서 백종선 동생을 성남시에 꽂아줬죠. 그렇죠. 아닌가? 그 동생 동생의 부인인가? 동생이랑 부인이랑 다 들어왔어. 아, 다 들어갔나? 네. 아, 네. 그렇게 됐죠. 네. 네. 왜 그러지? 자 이제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 만드는 없는 죄 조직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앞문장에는 안 맞죠? 검찰이 사람도 많고 탈탈 터는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숨길 수 없다고 앞서서 얘기해놓고 바로 얘기해놓고서는 뒤에 와서는 지금 검찰이 또 없는 죄 만든다고. 네, 없는 죄를 만들었다. 검찰이 없는 죄 만드는 집단이 검찰이면은 공무원들한테 뭐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건 안 하건 검찰 눈 밖에 나면은 무조건 없는 죄라도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냥 검찰 눈 밖에 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도 참 되게 억지스러워요. 제가 억지죠, 보기에는. 억지. 예. 자, 일단 쿠데타가 뭡니까? 무력에 의해 정권을 빼앗는 일입니다. 권력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네, 무력으로. 근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기껏해야 뭐 야당 대표인데. 네, 그러면 뭐 검찰이 이재명 잡아놓고 민주당 당대표하려고 그래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무슨 쿠데타냐고 대체.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이 안 났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죠. 이 경찰이 뭉개고 있었지. 그렇죠. 뭉개고 예. 있었죠. 그다음에 뭐 박원정도 뭉개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았다. 네. 예, 그냥 잠자고 있었다. 네. 사건이. 계속 질질 끌고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예. 원래 이제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정이 사실은 표적 수사제를 해온 거지. 냄새 나죠. 네. 네. 거기는 진짜 좀 많이 박원정도 많이 털어봐야 돼 지금. 자 이어서 성남시의 소유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래재단처럼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해. 우리는 미래재단처럼 당신이 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띵까 먹었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용도 변경을 해줬냐? 그렇죠. 용도 변경을 왜 해줬냐고 대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그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두산 완전 논하고 네이버 완전 논았잖아. 그럼요. 네. 특히 두산은 뭐 그거 그 차익이 땅을 싸게 샀잖아요. 병원 짓는다는 용도로 싸게 사가지고 그거 풀어주니까는 그 얼마 시세 차익이 얼마입니까? 그게 걔네는. 자 그래서 뭐 이제 개인이 착복할 일도 없고 뭐 내가 아무리 이익도 없는데 대체 뭐더러 그런 일을 하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수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아니 뭐가 표적 수사라는 거지 대체? 애초에 그러니까 돈이 오갔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수상한 경로로 오갔고 돈이 들어왔고 근데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네이버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해줬단 말이야.
그 정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내사해가지고 뭐 관련자들 좀 만나가지고 털어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가성이 확인이 돼가지고 좀 수사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표적 수사라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사는 표적 수사상 성격을 띄어요.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보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애초에 뭐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든 간에 뭔가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모든 수사는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거기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표적 수사라는 말도 좀 이제는 좀 제고해야 된다. 이거 사실 독재 때 군사 독재 때 이제 주로 공안 사건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네, 뭐 간첩이라고 네. 하고 뭐라고 하고. 네. 근데 용도 변경은 안 해준다니까? 그렇죠. 간첩들이 무슨 용도 네. 변경을 해? 네. 그 여기서도 이제 다음 이어서 보면 또 이 무슨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 언제나 전진했다 이런 이제 대통령이 말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말씀 인용하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임무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노트론 시계 그런 것들을 자기 사건이랑 이제 같은 동일선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용도 변경해주고 내란 임무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가족들이 통수를 치긴 했지만은 용도 변경 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뭐야 그 박연차? 예.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뒷받침해주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드러난 게 없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 돈 받은 것 자체는 충분히 이제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실 그 당시에 제3자 뇌물죄로 어떻게 그 구성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망신주기에 가깝긴 했지 사실은. 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권력자인데 그렇게 몇십억씩 그렇게 뭐 사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땡겨오는 게 그게 사실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엔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내라는 뭐 사법 리스크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 아니죠. 근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맞아요.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왜 영도 비교를 해줬냐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것들은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공안 사건들, 조봉환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비 사건 등이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표적 수사가 맞습니다. 맞죠. 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이거는 다 진중권이 간단하게 정리하더라고. 이 사건들은 전부 정치 사건이었지. 네. 단 하나도 어떤 뭐 경제 사건이나 네. 뭐 이런 뇌물 사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 이 예. 모든 사건 중 용도 변경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그 당시 어떤 정부에서 공안 정국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였지. 네. 뭐 너 잡아들인다고 뭐 공안 정국이 되니? 그러니까 뭐 네이버 용도 변경해주고 두선 용도 변경해준 게 뭐 그때 당시에 뭐 반박근혜 반정부 운동이었나? 이재명 사건이랑 제일 비슷한 거는 전두환 때 정경환이 했던 짓 그런 것들이야. 그다음에 그거죠. 그 누구야? 그 장영자? 장영자. 장영자는 근데 장영자는 좀 아니긴 하구나. 그 사람은 이순자가 했던 짓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렇죠. 예. 정경환이 더 잘 맞네요. 예. 예. 그거 좀 얼척없이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좀 제발 이런 거 분리해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좀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가오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지 말고. 늦었죠. 뭐. 늦었죠.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렇죠. 그럼 죽어야지. 죽어야 돼. 자 이제 뭐 이렇게 그 검찰 조사 당일날 얼척없는 소리를 풀어놨고 이어서 이제 민주당의 취재지를 한 두 가지 봅시다. 이 13일날 좀 또 뜬금없는 게 하나 또 나왔어요. 민서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이게 고민정 유튜브 고민정 페북 찾다가 봤는데 이거를 네.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별게 다 유니버스다 네. 진짜. 이게 이제 그 서울시당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민서유. 13일날 이제 이 채널 개국 특집 합동 콘서트를 냈는데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일단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그다음에 네. 고민정, 박주민 등이 나오고 살아 있었네 박주민. 네. 이동영 이사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찌끄레기 중에 보면 오창석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장소는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으로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고민적이 상당히 좀 얼토없는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뭐 이 대표 소환에 임한 뒤 지도부 분위기는 후련하다, 뭐 털어낸 것 같은 기분이다, 뭐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뭐가 우리나라 정치승리 전쟁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이 양반의 머릿속은 정말 너무 특이하다. 뭐 이게 저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검찰에서는 계속 뭔가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한번 가셨다고 오고 나니 떨고낸 기분이다. 아닌데? 우습기사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상한데. 뭐 저쪽에서 삼은 리스크라고 하는 윤석열 리스크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데 말려들면 안 된다. 특히 개헌 문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사실 오늘 그 개헌 문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뭐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원들한테 좀 여론전에 힘써달라고 뭐 그렇게 이제 동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문장이 좀 많이 짜증이 났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가 갈 것이라는 예상을 다들 한다. 저희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저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모든 준비를 다할 수밖에 없다. 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똥 싼다 진짜. 한명숙 장관 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없는 죄 뒤집어 쓴 사건이라는 게 이제 한명숙 장관 정도인데 죄 있었죠. 죄 있었죠. 예. 김경수도 좀 어리버리하긴 했지만은 죄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김경수는 뭐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니까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강한 야당으로 선명하게 싸우는 건 당연히 해야 할 한 축이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도 많다.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하겠지만은 당원들도 한 번 더 생각해 한 명이라도 끌어안아 다 같이 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당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것을 너무 믿지 말아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참. 의원 쪽수가 170명인데 이게 손이 부족하면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미치겠다. 좀 사람 좀 염치가 좀 있어 봐라 진짜로. 그 의석 가지고 뭐 당원들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진짜로 이건 사람이 염치가 너무 없지. 네, 이거는 내가 진짜 크게 내가 한턱 쏜다. 민주당에 수박에 많아서 손이 부족하다고 해라 진짜 차라리. 아유 진짜. 그러면 내가 조금은 이해해준다. 자, 이제 이어서 이해찬이 또 얼토없는 소리를 했죠. 12일날 이제 김어준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뭐 좀 3일 만에 슈퍼챗 1억 넘게 땡겼다는데 여기 이제 10일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는 좀 많이 어이가 없어요. 이 대표가 다음 차기 주자로 유력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염원이 다 실려 있는데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한다면 분노가 가만히 있겠나? 일단 뭐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많잖아. 지금 이재명 수사하는 근거 많죠. 많이 있고. 다만 이제 개딸들이 그 근거를 계속 부정하고 뭐 못 본 척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무슨 뭐 분노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는데 200명 왔던데 200명도 안 돼 보이던데 보니까 그 영원한 친구 막 부르고 춤출 때 그때 한 몇 명 왔더라? 그때도 한 200명 됐나? 그때 뭐 좀 많다 치면 한 500까지는 뭐. 어쨌든 김어준 방송에 1억이 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1억도 저는 좀 어뷰징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한편으로는. 어차피 뭐 그거 언제까지 1억씩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국 초기에 좀 이렇게 몰이 하려고 개업턱이지. 개업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새몰이 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뷰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돈인데 자기 구글이 20% 떼주고 그냥 돈 돌리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무슨 이거 좀 이재명이 매기는 소리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망신당하는 거다 검찰이. 그건 맞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회에서 이거를 막아준다면은 검찰한테는 면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방탄하지 말란 소리가 이거 방탄하지 말란 소리야 이 소리는. 그렇죠. 예. 그럼 합시다. 이건 갑시다. 네. 예. 진검승부. 근데 검찰이 영장을 쉽게 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빡센 일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몇 년 동안 해서 무혐의 처분된 건데 다시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가짜 뉴스죠. 무혐의 처분난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수사를 뭉갰을 뿐이지. 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게 없었다고 하더라. 사람만 불렀고 보여주기식이다. 내용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야당 총재도 우리가 불러낼 수 있고 이렇게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겁제경으로 쓰는 것 같다. 뭘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지금 12일 날 방송에 나서 이 소리를 냈잖아요. 네. 당장 검찰 소환된 다음 날 난 기사 중에 하나 보면 이런 기사가 있죠. 검찰이 네이버 문건 내밀자 이재명 정진상이 혜택가 몰랐다. 야 전날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무슨 이해찬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후속기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계속 지금 이 스피커라는 데서는 해대고 있으니까 개딸들이 그 지경이 되는 거죠. 현실에는 자꾸 괴리가 되는 거지. 그 현실에는 괴리되면서 이제 뭐 말하자면 시발 비용으로 이제 그 김어준한테 그렇게 슈퍼챗을 많이 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새로운 게 뭐 어쨌든 사람 불러야지. 근데 아니 새로운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불러야죠. 그렇죠, 뭐 불러야죠. 사실 확인해야지. 뭐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나 인정 안 한다. 응. 그러면 이제 재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인정해도 재판은 가야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실드질이랍시고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은 또 나름대로 똥줄은 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똥줄 타는 정황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소환 전날 이제 11월 9일날 뜬금없이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등장을 했어요. 김성수 TV라는 채널에서 이제 이날 라이브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은 마침 그 창단동 사건. 네. 가짜뉴스로 다 판명 났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또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채창에 이재명이 띵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 네. 방송이 아니고 네. 예, 방송에 예. 출연한 건 아니고 네네. 새벽에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 이제 이재명 공식 계정이 띵 뜬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같아 보니까 워딩이 이제 김성수가 이제 이재명이 보이니까 이재명 왔다고 그러면서 막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모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총구는 밖으로. 그래서 이제 댓글창에 총구는 밖으로 막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릴레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격려 의미로 슈퍼챗 한 번씩 쏴달라고 그런 소리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김성수 TV랑 뭐 또 말이 오간지. 뭐 그다음에 그 정치 타파? 뭐 정치 타파 TV인가 뭐 그런 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네. 아저씨가. 그 슈퍼챗 쏴달라고 여기저기 예. 들이밀고는 그러고 있더라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언론에 뿌릴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없나 봐요. 개딸들한테 예. 개딸들 쥐어짜는 건지 어떤 건지. 자 그리고 이제 검찰 소환 다음날 11일 날은 또 인천 방문을 냈습니다. 그 전국 투어 돌고 민생 투어가 돌고 있잖아요. 지역구 같네요. 지역구. 네. 여기서 이제 했던 소리가 뭐 작은 차이 때문에 다툼을 넘어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수박들이라서 뭐 수박 같은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의 작은 차이점들을 서로 용인하고 같은 점 제안하는 바와 같다면 힘을 합쳐 함께 싸워 나가야 되니까 수박 소리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는 제안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졸라 달라. 졸라 달라. 응. 단 한 순간도 같았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린 계속 싸우고 싶은데 어. 더 해봐. 들어와. 들어와 이씨. 그렇지 들어와지. 뭘 지금 싸우지 말아달래. 그리고 작년에 수박 소리 이재명이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그럼요. 네. 이랑현 대표가 지적하니까 수박은 관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후달리냐 진짜. 어? 괜찮아. 우리 상처 안 입었어. 괜찮아. 그냥 그러니까 계속 수박 소리하고 같이 싸우자고. 칼은 들고 오지 마라. 네. 칼 쓰면 반칙이야. 총들 지가 내부 총들 다 해놓고 무슨 총구는 밖으로 그러고 있고. 자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강력하게 수박 소리 하지 말라 수박 소리 하지 말아 달라 뭐 내부 총질 하지 뭐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용인하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되게 뜬금없는 이제 트윗글이 하나 나돌았어요. 이거 조선일보에서 물어가지고 13일 기사를 냈는데 문파가 개딸에게 오뎅 국물 부어서 사도화상을 입었다. 온라인에 퍼진 싸움 알고 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짭가피 계정이죠. 예, 구 짭정열 네. 계정이죠. 그 새끼가 조작한 거로 추정이 되는데 보면은 뭐 이제 연희 사랑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뭐 사과문 하나 올라온 거 다들 보셨겠죠. 그게 어디 올라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딘가에 올라왔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상해가지고요. 예. 이거 이제
글 첫 문장부터 되게 얼척이 없습니다. 오늘 성남지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구속 기원 집회에 문파를 대표해서 자원봉사도로 참여했다. 뭘 문파를 대표해 누가? 그리고 무슨 이 구속 기원 집회면 저쪽 집회인데 그쵸. 거기에 문파가 왜 가 대체? 귀찮아 바빠 우리도 바쁘지. 안 바빠도 안 간다 그런 데는. 그럼. 뭐 그러면서 아무튼 그럼 거의 이제 자봉 뛰었다가 이제 뭐 문파 분들과 함께 부산 어묵을 즐기고 있는데 뭐 문파들이 얼마나 갔다고 거기에. 이게 이 새끼 보면은 항상 그 코드가 다 있어. 네. 이게 그 부산 어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일배 코드를 이상하게 섞어 넣어요 보면. 이 새끼 진짜 되게 악랄한 새끼인데. 아무튼 뭐 이제 어묵 먹고 있는데 개딸이 와가지고 뭐 이낙연 미국에서 돌아가지 말고 월마트에서 상하차 알바하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열받아서 오뎅 국물을 부어버렸다 얼굴에다가. 그랬더니만 화상을 입어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뭐 볼라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나오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정작 그 확인을 해보니까 당일날 그 일대에 경찰서나 뭐 응급센터에 오뎅 국물 화상 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일 확실한 팩트죠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제 집기는 했는데 네. 그 되게 웃긴 게 사도 화상? 사도 화상이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뜨거운 끓는 물로 달성할 수 없는 화상이라고 사도 화상은 합니다. 토치에 대고 태워야 됩니다. 네. 그것도 뭐 1, 2초가 아니고 한 몇십 초 이상 분단위로 태워야지. 그러니까 뼈까지 데미지를 입어야지 사도 화상이에요. 사도 화상에 사람 죽어요. 그리고. 네. 근데 오뎅 국물이 이거 트위터에 했던 분이 무슨 용암이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짝카피 이 새끼 잡아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악질적인 놈이에요. 예, 악질이 진짜 악질이. 왜 이렇게 안 잡히나 몰라 이거. 이놈의 새끼. 그 얘 계정 가보면은 요새 그 티키타카 하는 애들이 몇 명 생겼더라고요. 다 한 놈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놈 맞는 것 같아. 예, 뭐야 차차기는 백총 막. 그러니까 얘가 그거잖아. 21대 대통령은 뭐 윤가피. 윤가피고. 예. 그러니까 그 걔랑 티키타카하는 계정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차차기는 백총. 목으로 꾼 새끼 하나 붙은 것 같은데. 예. 뭐 아무튼 뭐 당내 화합 이야기하는데 이런 글이나 써대는 놈이 있고 또 보면은 재명인의 말 게시판에는 또 이제 이낙연 대표 비난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글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기사화 돼버렸는데 뭐 이낙연기가 지난 경선 때 이제 터뜨려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진행되는 게 왜 차라리 잘 됐냐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싹 다 적폐들을 다 처리할 것이고 정리되고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희망차네요. 아니 이 의식의 흐름이 이해가 안 돼 일단. 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현실을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니까요. 네. 예. 이런 이제 얼척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소리는 되고 안 되고 낙엽 소리는 되나? 수박 뭐 낙엽 아니면 이찍. 그런 소리도 하지를 말아야지 안 하려면은. 근데 이제 얘네들 또 충실하게 네. 대표님 말씀 따라야 되니까. 네. 수박만 안 쓰는 걸로. 단순하거든요. 어차피 화합 안 됩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괜히 아쉽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는 그런 옹색한 모습 보이지 말고 끝까지 초질과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는데 초질과는 깨졌죠. 자, 13일 이재명 페이스북 글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을 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수갑 같은 거 보내주지. 이거 지금 글 제목이 더 골 때렸어요. 글 네.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완전 극존칭이죠. 네. 예. 좀만 저는 이제 딱 이 글 보는 순간에 좀만 더 나가면 사랑합니다 그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도 할 수 있겠죠. 네. 참 이렇게 이제 쓸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후달리는 그러니까 타오르는 똥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재명인의 마을에서 올라온 글인가 싶은데요. 네. 이게 재미난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얘네들 네. 뭐가 올라왔냐면은
이재명 의심하는 글 같은 거 써 올리면은 차라리 나가라. 뭐 이런 글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뭐 하여튼 글쎄요. 뭐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어쨌든 뭐 그냥 나가라. 그리고 만약에 그 탈퇴하는 거 상관없는데 탈퇴 이후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영구 강퇴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것들아. 아마 이렇게 올린 네, 뭐 글이 있었는데요. 네, 뭐 지금이라도 그 손절하고 탈퇴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다행이죠. 네. 이제라도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네, 뭐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설령 돌아온데도 이제 우리하고 다시 합쳐질 일은 없겠지. 웬만해서는. 네네. 판타지가 밤이 깊으면 꿈이 길다고 했던 거예요. 예. 계속 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번 주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저는 뭐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냥 덤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상황을. 네네네.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뭐 그냥 지켜보는 거죠. 사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닿았기 때문에 네. 그죠? 왜냐면은 뭐 증거 거의 다 확보돼 있고 그렇죠. 굳이 구속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이재명 인천 갔을 때 그 뭐 미랑 루트 확인하러 갔다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가 또 가봐야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아니지 뭐. 차라리 난 미랑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것도 뭐 재미는 나름의 재미는 있겠네요. 네. 법의 철퇴를 그래도 내리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죠. 네네. 별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덤덤하게 보게 돼요. 네, 어쨌든 뭐 그 이재명의 그 입장문에서도 잘 느껴지지만, 얘 오갈 데가 없구나. 그렇죠. 예. 뭐 계속 이제 모르서 정진상도 모른다 그러지. 지금 뭐 그러잖아요. 지금. 네네. 다 김성태도 모른다 그러지. 네. 그렇지. 김성태 뭐 이 양반들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얘랑 이제 김성태 그 애랑 그때 뭐 배 뭐던가 그 LKH 이쪽에서는 또 뭐가 나올지 사실 여기서는 그 뭐 대북 관련한 것들이랑 그 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크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뭐 향후 이제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소식들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